안녕하십니까? 저는 카카오의 정기훈입니다. 우선 저의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카카오에서 클라우드 네이티브라는 개념을 확립하기 위해서 겪어온 경험에 대해서 짧게나마 공유 드리고자 합니다. 이 자리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카카오에서 클라우드 네이티브 파트장을 맡고 있습니다. 제가 관심 있는 분야는 클라우드, 라지 스케일 인프라스트럭처와 관련되어 있는 기술 등에 두루두루 관심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발표 순서는 보시는 순서대로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클라우드 네이티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의를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컴퓨팅 파운데이션 CNCF에서는 쿠버네티스에 관심이 있는 분이시라면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재단 이름입니다. 여기서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술을 정의하고 있고 관련된 프로젝트들의 발전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CNCF가 클라우드 네이티브, 조금 더 정확하게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술에 대해서 정의를 다음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술을 통해 사용자 또는 조직은 확장 가능한 애플리케이션을 여러 클라우드에서 만들고 실행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술은 다음과 같은 것들을 통해서 실현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컨테이너, 마이크로 서비스, 서비스 메쉬, 이뮤타블 인프라스트럭처, 디클러러티브 API 이렇게 5가지 기술들로 실현이 된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기술적인 요소들에 대해서 조금 짧게나마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확장 가능한 어플리케이션의 형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클라우드에서 생성되고 동작하는 확장 가능한 애플리케이션의 형태란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은 지금 슬라이드에 나오는 그림과 같은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사용자의 요청이 인터넷을 통해서 들어오고 그 내부에 있는 로드 밸런서를 통해서 여러 분산된 어플리케이션이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분산된 애플리케이션은 정해진 로직에 따라서 캐시에서 데이터를 읽어오던지 데이터베이스에 직접 데이터를 적재하고 삭제하는 등의 행위를 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사용자는 사용자가 원하는 요청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서비스는 대략 이런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클라우드 서비스 테크놀로지는 이 모든 것들을 클라우드에서 생성하게 하고 실행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CNCF가 정의한 대로 이를 위한 실제적인 접근 방안들의 5가지 기술 요소들을 조금 더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컨테이너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클라우드에서는 가장 먼저 가상 머신을 떠올리게 됩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에서 어떤 실행의 기본 단위는 컨테이너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컨테이너와 VM의 큰 차이점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격리의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VM이 꼭 필요 없는 건 아닙니다. 컨테이너만 가지고 다 되지 않으니까요. 유연함과 확장 가능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VM이 필요합니다. 그 자세한 내용들은 슬라이드를 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입니다. 단일 기능을 하는 여러 서비스들이 API 및 RPC로 통신을 하면서 일련의 동작들을 수행하도록 하는 아키텍처입니다. 여기서 개별 서비스는 하나의 컨테이너일 수 있고 쿠버네티스의 컨테이너 집합인 파드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API는 HTTP 기반의 RESTful API 형태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때로는 특정 로직을 좀 더 빠르게 수행하기 위해서 메시지 브로커링을 통한 RPC로도 API가 동작을 할 수 있고 그 개별 서비스의 동작 형태는 그림에 나와 있는 모양으로 요약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에 대해서 경험으로 얻어낸 장점과 단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장점으로는 간단하게 단일 책임을 가지고 있고 스케일이 쉽고 그리고 장애 도메인을 격리하기 용이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배포하기도 굉장히 빠르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단점으로는 이와 상충되게 디버깅이나 테스팅이 굉장히 어렵고 전체적으로 트랜잭셔널 레이턴시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배포가 쉽지만 그 배포를 잘하기 위한 것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됩니다. 이런 장단점을 염두에 두시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서비스 메쉬입니다. 메쉬 구조가 의미하는 것은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는 엔티티들이 구물처럼 얽혀 있는 것을 말하는데요.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특성상 여러 가지 작은 단위의 서비스들이 긴밀하게 움직여야 하고 필요에 따르는 요청을 잠시 홀드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요청의 비율들을 적절히 조절해서 처리하는 등의 추가적인 행위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서비스 메쉬인데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서비스 메쉬 컨트롤러 플레인이 존재합니다. 그 컨트롤 플레인은 개별 서비스에 달려있는 프록시와 연결되어 있고 해당 연결된 통로를 통해서 사용자의 요청을 수용하게 됩니다. 이때 수용된 사용자의 요청들은 정해진 정책에 따라서 막기도 하고 흘려보내기도 하고 여러 추가적인 행위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크게 다른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가 크게 다른 모양은 아니지만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한계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온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정리되는 서비스 메쉬의 기능성들은 이렇게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슬라이드를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이뮤타블 인프라스트럭처, 한국어는 이제 불변 인프라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존의 인프라 구성은 특정한 배포 시점의 버전을 가진 인스턴스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패치되어 그리고 최초의 형상과 달라지는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변 인프라는 특정 시점에는 특정 버전만 존재하고 그 이후에는 이전 인스턴스는 삭제되고 새로운 버전으로만 배포되는 형상을 의미합니다. 또한 실행 중에는 절대 변경이 런타임에 일어날 수 없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이미지 기반으로 관리되기 때문에 사용자는 미리 만들어진 이미지를 가지고 어떤 단계든지 동일한 형상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불변 인프라를 사용할 때 얻을 수 있는 장점은 제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굵게 표시된 것이 강조하고 싶은데요. 런타임의 설정을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컨피규레이션 드리프트라는 것들이 존재하지 않으며 그리고 이미지로 관리되는 특성상 어떤 단계든 어떤 환경이든 동일한 형상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CNCF가 정의한 다섯 번째 기술은 선언적 API, Declarative API입니다. 프로그래밍 언어와 같이 명령형과 선언형이 있을 수 있는데 명령형은 특정 상태로 가기 위한 모든 절차를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다 정의하는 반면 선언형은 이렇게 명령어들을 추상화해서 어떠한 형태들을 바라고자 하는 형태들을 먼저 정의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선언적 API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림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쿠버네티스 매니페스트 파일을 다뤄보신 분들이라면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인데요. 앱.야무를 통해서 클러스터의 상태라든지 리소스의 개수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의 개수들을 정의를 하게 되면 디클러레이티브 액션을 할 수 있는 엔진이 이를 해석을 해서 개별 레이어별로 필요한 API들을 호출 그리고 그 API들은 실제적으로 리소스들을 생성을 하고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는 등의 절차들을 거치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Declarative API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Declarative API의 특성은 제가 생각한 모든 것을 오브젝트로 정의한다는 겁니다. 정의한다는 것은 애플리케이션 및 인프라스트럭처 자체도 오브젝트로 정리를 해서 사용자는 항상 원하는 상태를 정의만 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오브젝트에 대한 생성, 조회, 갱신, 삭제 등을 API를 통해서 하게 되는데요. 선언적 API는 말씀드린 여러 가지 특성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CNCF가 정의한 이 다섯 가지 기술만 있으면 클라우드 네이티브가 완성될 수 있을 것인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를 잘 정리한 것이 바로 12팩터라고 잘 알려진 12가지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헤로크라는 회사에서 2014년도에 12팩터를 발표했습니다. 일찍이 사스 회사로 클라우드에 맞는 어플리케이션을 어떤 특성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12가지 요소로 정의를 하고 있고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총 12가지의 요소들이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5가지 기술과 12가지 요소들을 모두 만족을 한다면 확장 가능한 어플리케이션이 클라우드에서 생성되고 실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 모든 것을 만족하는 것이 과연 쿠버네티스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쿠버네티스만 있으면 되는 거라고. 하지만 쿠버네티스만 있으면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그림들은 CNCF가 관장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을 총 나열한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프로젝트 중에서 쿠버네티스는
오케스트레이터 그리고 매니지먼트 레이어로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거 있을 뿐 그 외에 필요한 수많은 프로젝트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또한 CNCF에서는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가는 길을 이런 식으로 길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컨테이너라이제이션부터 소프트웨어 디스트리뷰션까지 이렇게 이르는 많은 우리가 넘어야 될 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산들을 하나씩 넘어간다면 우리는 클라우드 네이티브에 조금이나마 근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클라우드 네이티브에 대한 정의와 그 관련된 기술들의 개요를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그 길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카카오 클라우드가 어떻게 이런 어려움을 헤쳐나갔을까요? 그 헤쳐나갔던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카카오 클라우드를 간단하게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클라우드는 총 4,000여 개가 넘는 PM으로 구성되어 있고 현재 서비스되고 있는 VM만 6만여 개가 넘습니다. 페타 단위의 볼륨을 가지고 있고요. 5,000여 개가 넘는 프로젝트와 3,000여 개가 넘는 유저들을 가지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처음에는 유휴 장비를 활용한 개발 용도의 VM 제공을 시작으로 해서 지금은 많은 프로덕션 서비스가 올라가는 카카오의 주요한 플랫폼이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쓰시고 계시는 카카오의 서비스들은 이 클라우드를 기반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카카오 클라우드의 구성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프라 자원들을 리소스 매니저가 추상화를 해줍니다. 추상화된 자원을 활용해서 컨테이너 클러스터를 만들어 사용자의 서비스를 실행합니다. 서비스는 직접 만든 컨테이너 이미지를 이용하거나 한층 더 고도화된 앱마켓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서비스와 관련되어 있는 지표들은 중앙의 데이터 허브에 모이게 되며 이 허브를 기반으로 로깅, 매트릭, 이벤트를 처리하는 엔진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한 곳에서 보여주면서 사용자의 요청을 처리하기 위해서 있는 클라우드 포탈이 있습니다. 또한 이곳에서 생산되는 모든 메타 정보들은 하나의 CMDB에 저장되게 됩니다. 우리는 이 개별 레이어들에 존재하는 이런 서비스들을 다음과 같은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포털은 구름 포탈, 이미지 레지스트리는 D2 허브, 그 앱마켓은 런웨이와 K2 허브로 이루어져 있고요. 로깅, 매트릭, 이벤트 엔진으로 사용되는 것은 케미, 그리고 코쿤이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프로젝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터 레이어는 DKOS라는 이름으로 제품을 가지고 있고요. 클라우드 리소스 매니저로서는 크레인이라는 이름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모든 메타 정보가 담기는 CMDB는 그룹 메타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사내에 여러 존재하는 서비스들과의 긴밀한 연결들을 통해서 카카오 클라우드가 동작하게 됩니다. 저희 파트가 담당하고 있는 제품과 서비스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홍보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담당하고 있는 제품 중 크레인은 오픈스택 기반의 인프라이저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여러 리전으로 구성되어 있고 사내 네트워크 환경에 특화된 L3 네트워크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DKOS는 컨테이너 클러스터 애저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으로서 쿠버네티스 기반의 클러스터를 사용자에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여러 가지 독자적으로 만든 커스텀 컨트롤러들을 내장을 하고 있으며 현재는 카카오의 표준 서비스 플랫폼으로 선정되어 앞으로 많은 프로덕션 서비스들이 DKOS 위에서 동작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D2허브는 컨테이너 이미지 레지스트리로서 도커 레지스트리 기반으로 동작을 합니다. 우리 도커 이미지의 빌드와 그리고 보안 툴과 연계되어서 각종 취약점을 검사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내 계정들과 연동되어서 인증, 인가 기능도 역시 제공을 하는 컨테이너 허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카카오 클라우드에서 앞서 말한 5가지 기술과 12가지 요소들을 어떻게 다루고 있을까요? 먼저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술들을 우리의 제품과 좀 맞춰 본다면 컨테이너는 D2허브와 유저가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들 그 자체가 컨테이너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저가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들의 집합들이 마이크로 서비스 형태로 제공될 것이며 이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역시 서비스 메시가 함께 포함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뮤타블 인프라스트럭처와 디클러레이티브 API들은 DKOS와 크레인이라는 제품을 통해서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를 더 확대해서
트라이브 팩터는 그림처럼 카카오의 클라우드 전 계층에 걸쳐서 달성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함께 모여서 클라우드 네이티브라는 기술들을 조금씩 완성해 나가고 있는 모양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젠 카카오에서 이런 기술들을 어떻게 엮어서 클라우드 네이티브 이루어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방해가 되었던 것들과 그 해결책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물리 자원을 여러 사용자가 공유하는 클라우드의 특성상 리소스의 성능 문제는 언제나 존재합니다. 그리고 가장 우선으로 생각해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리소스별로 QoS 정책을 별도로 적용을 하고 있으며 사내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SLA를 만들었고 그리고 최소 보장 퍼포먼스들을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퍼포먼스의 베이스라인들을 한층 더 끌어올리기 위한 연구 개발을 항상 게을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단단한 기초를 기반으로 우리는 어떻게 사용자가 확장 가능한 서비스를 만들 수 있게 할까요? 우리는 쿠버네티스를 중심으로 확장 가능한 어플리케이션들을 사용자에게 만들고 실행할 수 있도록 결정을 했습니다. 단일 엔트리 포인트로 여러 스테이지에서도 동일한 사용자 경험을 보장하는 것이 이 서비스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내 정책에 맞춰서 여러 개발 환경이나 프로덕션 환경들이 단계별로 구분된 클러스터들을 잘 생성할 수 있도록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확장 가능한 어플리케이션을 실행 가능한 플랫폼을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는 쿠버네티스 멀티 테넌시를 역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쿠버네티스 멀티 테넌시를 달성하기 위해서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하나는 거대한 하나의 클러스터에서 여러 사용자들이 함께 공유하는 것과 멀티 클러스터로 각각의 개별 사용자들이 클러스터를 생성해서 사용하는 것들을 고민을 했었습니다. 우리의 선택은 멀티 클러스터를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멀티 클러스터를 했었을 때 사용자 개별로 클러스터 생성이 가능하며 클러스터 단위로 자원을 관리하며 인증도 클러스터 단위가 됩니다. 그리고 자원들은 다른 사용자들과 구분돼서 서비스가 가능하기 때문에 보안 정책이나 이런 것들의 적용이 좀 더 용이해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멀티 클러스터를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툴들을 제공을 했어야 되는데요. 저희는 먼저 웹 기반으로는 사내 계정 시스템과 연동해서 참여 중인 클러스터만 화면에 표시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또한 쿠버네티스 토큰 기반으로 개별 클러스터에 쿠버네티스 대시보드를 접근할 수 있는 기능도 넣었고요. 그리고 개발자들의 CLI 사용이 활발하기 때문에 사내 자체 구축한 툴로 DKOS CTL이라는 툴을 제공을 해서 인증 시스템과 역시 연동하여 참여 중인 프로젝트를 CLI 환경에서 자유롭게 컨텍스트로 전환할 수 있는 기능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사용자들은 다음 보시는 화면처럼 하나의 화면에서 다양한 자신이 참여하고 있는 다양한 클러스터들을 볼 수 있으며 개별 클러스터에서는 그 모니터링 화면과 그리고 현재 할당되어 있는 자원들의 사용량 등을 자세하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CLI를 통해서는 다양한 기능들을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을 하면서 자유로운 컨텍스트 전환이 가능하도록 모든 인증 시스템과 연동해서 동작하도록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DKOS에서는 사용자 클러스터를 어떻게 관리를 할까요? 간단하게 DKOS의 아키텍처를 좀 그려봤습니다. 내부적으로 역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의 형식을 따르고 있고 사용자의 요청을 API가 받아서 각각의 필요한 일들을 하는 컴포넌트들이 받아서 자원을 생성을 하고 쿠버네티스를 설치를 하고 그리고 자원을 확장을 하고 삭제를 하는 등의 행위들을 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정보들을 DB나 레디스 캐시 같은 것들에 저장을 하는 전체적인 아키텍처로 꾸려지게 됩니다. 그러면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의 형태를 따르는 우리의 DKOS 클러스터는 다음과 같은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마스터 워커 노드로 구분이 되어 있고 저희는 실리움을 CNI로 하여 파드 네트워크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인그레스 노드를 추가함에 따라서 사용자의 컴퓨팅 로컬 노드와 네트워크 워커 노드들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사용자에게 구분되어 있는 클러스터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별 사용자가 자신의 코드가 어플리케이션의 형태로 제공되기까지 그리고 서비스 되기까지 어떤 절차를 통해서 리소스들을 다루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그림이
클러스터가 생성되었을 때 일어나는 일련의 절차들을 기록을 한 건데요. DKOS와 클레인이 함께 연동되어서 클러스터 노드들을 생성하고 그 클러스터 노드를 묶어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의 형태로 사용자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이때 발생하는 모든 자원들의 메타 정보들은 중앙에 있는 CMDB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이 인프라 리소스를 어떻게 다루느냐는 것인데요. 우리는 이미지 기반의 인프라를 사용을 합니다. 앞서 살펴본 불변 인프라와 거의 동일한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마스터 워커, 노드 인그레스 모두 크레인의 VM 기반으로 제공이 됩니다. VM 이미지는 인프라에서 사내 보안 규정을 만족하는 이미지를 제공받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베이스 이미지를 기반으로 매주 자동으로 빌드해서 새로운 소프트웨어들을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노드의 내부 설정의 오염이나 소프트웨어 이슈들이 발생했거나 보안 패치, 커널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경우에는 모두 노드들을 리빌드하거나 재생성함으로 인해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미지 기반의 인프라입니다. 이제 사용자에게는 클러스터가 생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용자 클러스터에 어플리케이션을 배포를 해야 되는데요. 배포하는 일련의 과정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체로 많이 알고 계시는 그런 동일한 플로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때 중요한 것이 저희는 중앙에 있는 컨테이너 이미지 레지스트리인 D2hub에서 개별 모든 이미지들을 관리하게 됩니다. 컨테이너 이미지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D2hub라는 것을 통해서 빌드되고 배포되는데요. 이때 저희는 사내 GitHub과 연동해서 저장소 브랜치 또는 태그 기반으로 도커 이미지를 빌드를 합니다. 그리고 사내 보안 도구과 연계해서 이미지에 알려져 있는 취약성을 검사하는 등의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컨테이너 이미지만 있으면 어플리케이션이 배포될 수 없습니다. 이미지 외에도 이미지를 배포하기 위한 여러 가지 매니페스트 파일들이 필요한데요. 저희는 햄 차트를 기반한 어플리케이션 매니페스트 관리를 지원을 합니다. 저희는 K2hub라는 이름으로 카카오 햄 차트 뮤지엄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사용자 어플리케이션을 햄 차트로 업로드해서 공유할 수도 있고요. 사내에서 관리하고 있는 여러 어플리케이션 또는 플랫폼도 역시 차트로 제공받습니다. 잘 알려진 외부의 차트들도 미러링해서 제공을 하고 있으며 웹 기반으로 저희가 인가되어 있는 클러스터에 자동으로 차트를 배포하는 기능 역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배포된 어플리케이션에 외부에서 접근이 필요합니다. 외부에서 접근을 하기 위해서 가장 핵심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LB라고 생각합니다. LB 역시 API를 제공을 하고 사용자가 매니페스트 형식으로 리소스 타입을 LB로 지정을 하게 되면 원하는 노드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LB 그룹으로 레이블링해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서 API를 통해서 사내에 제공하고 있는 어플라이언스 로드 밸런서에 해당 그룹들을 멤버로 등록하고 VIP를 할당받게 됩니다. VIP는 정해진 규칙에 맞춰서 도메인을 할당받게 되는데요. 이때 일련의 과정들 중에서 필요한 것들을 저희가 몇 개를 구축을 하게 됩니다. 먼저 카카오 사내 LB 기본 정책은 다이렉트 서버 리턴, DSR이라는 것을 사용을 하는데요. 이러기 위해서는 LB와 멤버 간의 PIP 터널이 필요합니다. 이때는 저희가 이 터널링을 하기 위해서 VM 내부에 DSR 매니저들을 구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픈스택이 관리하지 않는 PM도 LB 멤버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노드의 레이블링 기반으로 LB 멤버들을 선정하는 것들을 하기 위해서 커스텀 LB 컨트롤러들을 구현을 해서 저희가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데브와 프로드에서 모두 어플라이언스 LB들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스테이지별로 다른 개별 LB 프로바이더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기능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그레스 설정에 어떤 특정 형식으로 호스트 설정을 하면 자동으로 DNS에 도메인을 등록해주는 기능을 위해서 인하우스 DNS 컨트롤러 역시 내장을 하고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은 스테이트레스 외에도 스테이트풀한 애플리케이션이 필요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볼륨인데요. 볼륨 역시 지금 그림에 보이는 단계를 통해서 API를 통해 개별 애플리케이션에 마운트돼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스토리지 컨트롤러인데요. 기존의 신도 컨트롤러를 사용하게 되면 쿠버네티스에 있는 클라우드 프로바이더를 호출을 해야 됩니다. 이때 외부에 있는 오픈스택의 API 주는 부하가 상당해지기 때문에 이 부하를 줄이기 위해서는 저희는 이제 컨테이너 스토리지 인터페이스라는 것을 활용한 새로운 스토리지 컨트롤러를 구현해서 동일한 기능성을 구현을 하면서 오픈스택 API를 경감하는 효과를 얻었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이 클러스터 외부의 자원을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DB인데요. 특정 그룹에 대한 접근을 허용을 할 수 있도록 저희는 ACL 역시 API로 관리를 하게 됩니다. ACL까지 열었고 이제 서비스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모니터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카카오에서는 개별 클러스터의 간측성을 높이기 위해서 클러스터별로 모니터링 솔루션을 함께 설치하게 됩니다. 이때 설치하는 제품의 이름이 코쿤이며 지금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내부의 매트릭을 수집을 해서 사용자에게 카톡을 통해서 알람을 주거나 내부에서 대시보드를 제공을 해서 뷰를 볼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코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시는 것처럼 프로메테우스 기반이며 플루엔트 기반의 로그 라우팅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관측성을 높이기 위해서 서비스의 네트워크 토폴로지를 마찬가지로 화면에서 표시를 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코쿤을 통해서 받아온 여러 가지 매트릭 정보들이 이런 식으로 그래프 하나의 대시보드 형태로 그림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인그레스도 마찬가지로 그려주고 있고요. 파드의 개별 사용성에 대해서도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카카오 클라우드는 사용자의 확장 가능한 어플리케이션을 서비스할 준비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숨가쁘게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지금까지 카카오 클라우드에서 클라우드 네이티브 이뤄나가기 위한 노력들을 간단하게 굉장히 소개를 드렸는데요. 저희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앞서 살펴본 여러 가지 노력들을 통해서 사용자는 코드에서 서비스까지 쉽게 확장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것은 이렇게 화면에 보이는 여러 계층에 걸친 제품과 서비스가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동작한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바로 확장 가능한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이는 CNCF에서 정의한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술과 일맥상통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서비스의 모든 것을 추상하고 API 형태로 연결되어야 클라우드 네이티브에 가까이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목표는 단지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완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완전히 자동화된 클라우드를 만드는 것입니다. 자동화 패러다임의 기본인 감지, 계획, 실행의 사이클을 돌면서 사용자의 어플리케이션이 보다 유연하고 확장 가능하게 하며 지속, 예측 가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클라우드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때 클라우드 네이티브의 기술과 여러 가지 패러다임들이 이를 위한 강력한 수단으로 사용되게 됩니다. 우리의 여정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경험을 통해 얻어낸 우리의 생각은 다음과 같습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술 요소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필요하며 쿠버네티스 외에 더 다양한 리소스들을 연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은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술 요소에 적합하도록 개발하며 그 문화도 변화하도록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희의 경험을 짧은 시간에 간단하게 공유를 드렸습니다. 부디 저희의 경험이 여러분들의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향하는 여정에 조금이나마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불어 함께 이런 클라우드를 만들어 나가실 분들을 모집을 하고 있으며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